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안드로이드 업무를 맡고 있는 박성철입니다. 어, 이번에 드로이드 나이츠는 이렇게 뭔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네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긴장도 좀 많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모듈라이제이션이고요. 개발자분들이 아무튼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보통 뭐 싱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가 요구사항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모듈이 덩치가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성이나 뭐 또 여러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다들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봤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고 제 동료들 역시 많은 고민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네, 쿠팡에서 했던 모듈화 프로젝트 이때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했었고 그리고 페인 포인트들 어떻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뭐 이런 팁들 위주로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어, 더불어서 저희가 이 모듈라이제이션 보면 뭐 아키텍처 적용하고 특정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아니면 뭐 특정 뭐 컴포넌트를 적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다만 오늘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딥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저희가 모듈라이제이션에 맞춰서 모듈화에 맞춰서 좀 폭넓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각 포인트 각 스텝마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모듈화 관련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백그라운드를 좀 더 설명을 드려 볼게요. 초반부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다들 뭐 개발자의 경험에 비추어 아키텍처를 간단히 설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비즈니스가 잘 성공적으로 되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좀 더 키워야겠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한 요구사항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아키텍처에서 벗어난 것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초반에는 뭐 두세 명의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비즈니스가 좀 더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제 개발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코드에 의존성이 생기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이드 이펙트가 뭐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피처를 개발을 했는데 뭐 전혀 상관이 없는 B라는 피처에서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어, 그래서 저희가 모듈화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모듈화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쿠팡 코드는, 쿠팡 소스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시각화한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좀 첨부를 했는데요. 네. 아주 복잡해 보이죠.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의 그때 당시에는 30만 라인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코드들이, 클래스들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마치 스파게티처럼 얽혀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듈화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팀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듈화에 대한 계획을 잡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많은 개발자들이 그리고 다양한 피처들을 개발할 수 있는가, 확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게 되었고, 어, 이런 피처들을 개발하면서 같은 모듈이 어떤 특정 모듈이 다른 모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개발되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좀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실제 아키텍처 변화가 많다 보니까 코드의 변경량이 사실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커밋 하나에 뭐 몇천 클래스가 변경이 되거나 뭐 때로는 뭐 몇만 클래스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네, 저희가 모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네, 더불어 이제 불필요하게 네, 뭐 개발자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생산적으로 네, 잘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쿠팡에서는 모듈화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들, 메이저의 작업들 2019년도에 다 완료가 되었어요. 이게 되게 장기 프로젝트였고 큰 변경이 많아서 되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되게 보람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사실 구글 I/O 2019에서 네, 또 모듈러 관련해서 네, 세션이 있었어요. 네, 모듈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있었고요. 실제 이 동영상을 저도 봤었는데 네, 저희가 했던 컨셉이랑도 좀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모듈화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혹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동영상을 참조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네, 모듈라이제이션 전략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실제 모듈화 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적화하는 과정. 네, 모듈화가 끝난 이후에 최적화할 수 있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안정성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어, 뭐 쿠팡을 비롯해 많은 서비스들이 네, 고객 위주로 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고 때로는 하루에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유저들이 네,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모듈화라는 이 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대규모의 네, 코드 수정도 발생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에는 되게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그리고 개발자들도 네, 안전하게 코드를 개발하고 뭔가 이슈가 있어도 바로 이제 뭐 원래 기존에 있던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안정적인 전략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일단 첫 번째 네, 주제로는 트래픽 컨트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화면으로 넘어가는 네, 액티비티에서 또 다른 액티비티로 넘어가면서 서비스를 보통 많이 이용하게 돼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컨트롤할 수 있을까? 좀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간에 이동할 때, 네, 이런 플로우를 다 하나로, 네, 싱글 포인트로 다 묶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신규로 변경된, 네, 신규 아키텍처가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신규 액티비티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 아키텍처 적용한 뭐 액티비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A/B 테스트, 트래픽 컨트롤, 네, 스위치 오프를 통해서 언제든지 레거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네, 형태의 아키텍처를 네, 고려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실제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 네, 뭐 한 두세 차례 정도 네, 기존에 동작하고 있던 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뭐 마이너한 케이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 이 트래픽 컨트롤을 통해서 네, 다시 레거시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뭐 버그라든지 네, 미처 구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네,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똑같이 트래픽 컨트롤러를 통해서 네, 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사실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사이에 이 인텐트 빌더를 통해서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어서 네, 관리를 하는 거고요. 네, 네, 이게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는 네, 관심사 분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MVP, MVVM, 뭐 MVI, MVC 여러 가지 프로젝트 아키텍처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 좋을까? 사실 그 전에는 쿠팡에서는 MVC에 가까운 패턴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MVC에서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커지고 비즈니스가 커지고 뭐 개발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엄청난 코드가 많은 그런 갓 클래스들, 갓 오브젝트들 뭐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한 클래스가 뭐 1000라인이 넘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각각의 컴포넌트, 뭐 모델이면 모델, 프리젠터면 프리젠터, 뭐 뷰면 뷰, 이런 식의 각각의 역할을 분리를 하고, 이 분리를 통해서 좀 더 테스터블한 코드를 만들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고, 이게 어느 수준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실제 모듈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현재 레고 시스템의 상태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금 모두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 앱이 얼마나 안전하구나,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나 큐브에 있는 특정 매트릭을 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과시화하고 지속적으로 위클리 베이스로 리포트를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진행 단계에 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으로 좀 이제 아키텍처 관련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뭐 MVVM, MVP 앞에서 많은 설명이 있었고,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MVP가 무엇이고 MVVM이 무엇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A라는 개발자가 생각하고 있는 MVP 모델과 B라는 개발자가 생각하고 있는 MVP 모델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 이런 케이스들을 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뷰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뷰가 하는 역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개발자분들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제가 코드를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메인 액티비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뭐 온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그랬을 경우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있었고, 이때 보면 이제 프리젠터를 통해서 어떤 모델에 있는 특정 값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을 보자면, 일단은 뷰가 모든 의사결정을 해서 모델에 있는 특정 값까지 가지고 오는, 마치 프리젠터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뷰에서 모델에 직접 접근을 해서 특정 값을 가지고 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실 발생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뷰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뷰가 해야 되는 역할은 사실 뭐 클릭 이벤트가 뭐 발생을 했다, 어떤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프리젠터에 전달을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로드하고, 그리고 로깅을 하고, 아니면 특정 UX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모든 의사결정을 사실 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뷰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뷰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걸 사실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로직이고, 그래서 프리젠터나 모델 입장에서의 테스트 케이스는 아주 견고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뷰는 지속적인 AB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이 사실 뷰에 남아 있으면 테스트할 수도 없고 사실 검증하기도 되게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롤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뷰에서 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보시면 이제 프리젠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이제 뷰에 그 레퍼런스를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말은 결국 이제 프리젠터가 이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컴포넌트에 의존성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스트가 용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컨텍스트를 모킹하기 위해서는 뭐 로보레틱을 하거나 일반적인 저희 JUnit으로 간편하게 유닛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설정과 불필요한 그 세팅들이 필요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뭐 공고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좋지 않은 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MVP 관점에서 봤을 때 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젠터가 되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가 좀 더 성장하고 커졌을 때 이제 프리젠터의 코드가 마치 좀 비대해지고 또 다른 갓 클래스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프리젠터 안에 너무 많은 비즈니스 로직들이 있어요. 뭐 로깅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세팅하는 부분들. 사실 프리젠터라면 뭐 로깅을 보내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진행해주면 되고, 이제 실제 어떤 뭐 비즈니스 로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델리게이트를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 형태가 되면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다 뭐 정답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이제 프리젠터에서 뷰를 가지고 있었고 이 뷰에 데이터를 세팅하는, 직접적으로 세팅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잠깐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뷰에 뭔가 세팅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좀 애로사항들이 있죠.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MVVM을 적용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들, 각각의 컴포넌트의 원칙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매트릭을 볼 건가, 이런 부분들 다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컴플렉시티나 아니면 두플리케이션이랑,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는 어디까지 볼 거냐, 어떤 컴포넌트 레벨에서 볼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매트릭 관련은 뭐 소나큐브의 대표적인 뭐 매트릭 그 데피니션을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리포팅을 보고 지금 언제 우리 상태가 어떠한가,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런 온도 차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도 차이를 좀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테크 컨퍼런스를 열고, 그리고 엔지니어들과 온라인을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매트릭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쿠팡에서는 실제 이제 모델, 프리젠터, 뭐 유틸, 뭐 델리게이트에서 뭔가 처리하는 로직들, 이런 부분,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코드 커버리지가 최소 80% 이상 맞추는 걸로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테크니컬 뎁트나 이런 부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듈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적용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뭔가 모듈라이제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트래픽 컨트롤을 통해서 언제든지 레고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 로직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모듈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뭐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많은 코드 변경 속에서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모듈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듈화를 어떻게 진행했느냐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듈화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패키지 관리 전략이에요. 아마 많은 개발자분들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 아니면 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 네, 패키지 바이 레이어, 그리고 패키지 바이 피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패키지 바이 레이어는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뭐 예를 들면 뭐 액티비티면 액티비티, 뭐 이런 특정 컴포넌트 단위로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고, 이제 패키지 바이 피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피처, 도메인에 대한 피처 기반으로 이제 패키징을, 네, 관리하는, 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네, 어떤 게 그 모듈라이제이션에 적합한가.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패키지 바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프래그먼트 이런 컴포넌트 단위로 다 모아서 이제 소스를 관리하는 거죠. 클래스를 관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A, B, C 뭐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 모든 액티비티는 한 곳, 네, 액티비티라는 이 한 곳에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래그먼트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프래그먼트라는 패키지 안에 다 몰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컴포넌트 레벨로 찾기 쉬운, 네, 컴포넌트 단위로 찾기 쉬운 이점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이 패키지 바이 레이어에서 이제 확장성이나 가독성이나 의존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네,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신규 뭐 피처가 들어간다. 예를 들면 뭐 로그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뭐 하나의 리스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경우에는 리스트 액티비티에 추가를 해야 되고, 그 관련된 어댑터는 또 다른 컴포넌트에 넣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다른 핸들러가 필요하다면 또 해당 컴포넌트에 클래스를 생성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신규 피처를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만 삭제할 때도 모든 패키지, 대부분의 모든 컴포넌트 패키지에 들어가서 하나씩 선택을 해서 지워야 되는, 네, 그런 뭐 확장성으로 봤을 때, 네, 좋지 않은 형태의 구조가 지금 이 패키지 바이 레이어에서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가독성으로 봤을 때도 특정 일단 이 피처를 보고 싶을 때 모든 컴포넌트 다 열어서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네, 이슈가 있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의존성 관련해서 하나의 액티비티에 같은 패키지 레벨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액티비티가 참조하거나, 네, 어댑터를 참조함으로써 이 의존성 자체가 되게 좀 복잡해지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패키지 바이 피처인데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패키지 바이 피처라는 모델 자체가 되게 모듈라이제이션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피처 단위로 이제 코드를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 피처 단위로 결국 모듈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을 쓰게 되었고요. 네, 어떤 피처에 독립적으로 뭔가 기능을 넣거나 할 때 해당 패키지, 네, 해당 피처 패키지만 이제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의존성도 되게 낮아지고 변경사항도 이제 스콥 자체도 일단 피처 단위로 다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더 모듈화에 맞는, 네,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정말 글로벌하게 쓰는 피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네, 그리고 피처 내에서도 뭐 서브 피처들이 막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쓰는 뭐 그런 기능들이 충분히 존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글로벌하게 쓸 수 있는, 네, 부분은 이제 커먼이란, 네, 패키지 아래에 어떤 기능을 넣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정 피처 밑에 특정 도메인 밑에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커먼한 기능이 있다면 그 피처 밑에 이제 커먼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네, 이제 특정 클래스들 기능들을 놓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이런 패키지 이동을 쭉 하다 보면, 네, 가장 좀 크게 겪었던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보통 ID를 통해서 이제 패키지 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관련된 리소스를 다 수정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다만 이제 저희가 좀 더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 네,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XML에 있는 리소스, 네, 뭐 예를 들면 레이아웃에 들어있는 그런 패키지명, 네, 이런 부분은 사실 ID에서 대부분은 다 잘 수정해 줬어요. 다만 이제 뭐 커스텀하게 들어갔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이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 좀 확인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가드 설정 관련해서, 네,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접근해야 될 전략이 필요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가드 자체가 패키지 레벨로 뭔가 설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가드 설정 파일까지 변경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단 저희가 수동으로 다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패키지 이동이 되면 그 패키지를 각각 이제 설정을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패키지 단위로 저희가 프로가드를 설정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상성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이제 프로가드에 맞게 따로 설정하는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패키지가 아무데나 이동을 해도 어느 곳에 이동을 해도 이 프로가드 설정을 이제 변경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쿠팡 코드 베이스에 대한 그래프였고요. 그래서 지금 저 패키지 전략을 좀 적용하고 나니까 좀 더 부분적으로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키지 전략이 쓰고 이제 패키지가 독립적으로 다른 패키지와 디펜던시가 안 생기게 된 시점이 왔을 때 이제 하나씩 모듈화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모듈화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툴들, 방금 보셨던 그 그래프나 아니면 디펜던시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좋은 툴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추가적인 조사는 해보지 못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썼던 툴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런 플러그인을 통해서 모듈과 패키지 간의 이제 의존성, 그리고 실제 매트릭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패키지 클래스 분석, 코틀린 클래스는 얼마나 있고, 그리고 역참조, 역의존성, 그냥 의존성, 순 의존성 이런 것들을 해당 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툴들과 이제 정적 분석 툴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리고 불필요한 코드들,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VP 관련된 코드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엔지니어들이 어떤 액티비티를 추가할 때 다 기본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뭔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MVP 템플릿을 통해서 IDE에 있는 템플릿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MVP 프레임워크를 좀 더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참조했던 모수비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듈화를 진행했었고, 근데 그 지표가 되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레이어드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그러면 각각의 모듈로 쪼개기는 할 텐데 그 모듈에 대한 역할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모듈, 그리고 피처 모듈, 그리고 코어 모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각각의 찢어져 있는 모듈들을 다 조립해서 하나의 앱으로 구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앱에서 필요한 설정 값들만 정의하는 모듈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듈이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모듈은 단 하나로만 설정되도록 되어 있었고, 만약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비즈니스 로직들, 이제 쿠팡의 특정 도메인에 필요한 로직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모듈로 구분을 하게 되었고요.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에 특화된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코어 모듈이 있는데요. 이 모듈은 이제 비즈니스의 의존성이 전혀 없고 이제 독립적으로 라이브러리 형태로 언제든지 따로 나갈 수 있는 형태, 가능한 모듈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MVP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각각의 모듈들이 한 역할들을 다 정의를 하고 그 모듈의 컨벤션들, 네이밍 이런 것들 다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소스가 오버라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벤션들도 좀 더 명확히 하고, 네, 그리고 아키텍처적으로 서포트할 라이브러리들을 어떤 걸 쓰겠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네, 흘렀기 때문에 아마 다들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프로젝트 관련된 가이드, 코드, 가이드, 컨벤션 이런 것들은 네, 해당 프로젝트 네, 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었고요. 가장 먼저 한 것들은 이제 일단은 코어 모드를 분리하는 작업이었어요. 여러 가지 모듈 중에서 이제 코어 모드를 분리하게 된 배경은 일단은 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즈니스 로직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모듈로 이제 따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라이브러리화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분리가 쉬웠고 더 객관적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그 모듈이었기 때문에 뭔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어를 먼저 네, 저희가 분리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발견되었던 부분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린트 같은 룰 같은 거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프로가드 룰이 뭐 중복되게 설정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모듈 간에 이제 오버라이드 되는 설정 값들, 그리고 머지 되었을 때 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가 어떻게 네, 그 완성돼서 네, 최종판이 되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아키텍처, 네트워크, 이미지 정말 글로벌하게 네, 쓸 수 있는 부분들 다 분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피처를 하나씩 다 분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처 모듈을 구분할 때는 크게 네, 이제 두 가지 형태의 피처 모듈로 구분을 했어요. 네, 비즈니스 공유형과 네, 비즈니스 독립형 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형은 일단 이 도메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네, 도메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쿠팡이니까 쇼핑을 비추어 얘기를 하자면 그 장바구니라는 게 피처가 있다면 그 장바구니 기능은 사실 뭐 게이트웨이에도 있고 피처 그 상품 리스트에도 있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네, 전 퍼널에 걸쳐서 전 도메인에 걸쳐서 네, 제공되는 네, 피처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상품 리스트라면 상품 리스트는 그 리스트 안에서 독립적으로 네, 뭐 제공되는 네, 피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처 모듈 간의 의존성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었었는데요.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또 다른 액티비티로 연결할 때 보면 이제 인텐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네, 콘크리트 액티비티를 네, 설정을 하고 네, 그리고 스타트 액티비티를 주로 하게 되잖아요. 네, 이 말은 결국 액티비티 간의 디펜던시가 네,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사실 인텐트 빌더라는 부분을 만들어 뒀었고, 트래픽 컨트롤러를 위해서 네, 인텐트 빌더를 만들어 뒀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네, 리모트 인텐트 빌더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텐트 필터를 통해서 저희가 그 딥링크를 통한 네, 각각의 액티비티를 이전할 수 있도록 네, 전략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각 영역, 예, 도메인 모듈 1과 도메인 모듈 2 간에 이동할 때는 그 리모트 인텐트 빌더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나의 모듈 안에 있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예, 인텐트 빌더 통해서 이제 각각의 화면이 전환하는 형태로 네,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완전히 저희가 그 디펜던시를 제거를 할 수 있었었고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밸리데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게 인터널 콜 통해서
정확히 그 액티비티가 호출되었는가,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듈이 이제 이니셜라이즈 될 때, 네, 어디에서 뭐 초기 데이터 환경값들을 세팅하는가, 네,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디펜던시를 끊어서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각각의 모듈들을 어떻게 조립해서 쓰는가, 네, 이런 전략들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 DI 개념, 네,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서플 관련된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네, 이게 보면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저희가 네, 이제 추출해낸 네, 문구인데요. 일단은 하이 레벨 모듈에서 로우 레벨 모듈로는 네, 의존하면 안 되고 그 두 모듈 간은 이제 추상적으로 의존해야 된다. 네, 이 말은 결국 이제 상위 레벨에서는 추상적으로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애브스트랙트를 통해서 뭔가 선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각각의 로우 레벨 모듈에서 뭔가 구현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네, 하나의 완성본을 만드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사실 네, 마틴 파울러가 네, 많이 얘기했던 네, 그런 부분이고, 아마 뭐 서비스 로케이터로 불려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노드되는 시점에 네, 각각의 필요한 네, 그런 모듈들을 네, 다 인젝트해서 네, 쓰는 형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네, 되게 빠르게 가고 있네요. 네.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 네,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네, 좀 레이어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네, 레이어들에도 롤을 정하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모듈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옵티마이제이션, 네, 최적화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듈라이제이션, 이제 모듈화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네,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네, 뭐 빌드 타임이랑 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모듈화 이후에도 네,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추가적으로 네, 더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모듈화 계획을 세울 때 일단 빌드 시간이 지속적으로 느려지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모듈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빌드 타임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고, 뭐 한 번 빌드 하는데 3분, 5분 그거보다 더 늘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모듈화를 계획하게 되었고, 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뭐가 있을까, 빌드 타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구글 I/O 2017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네, 안드로이드 그래드 빌드 타임을 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들 뭐 10가지를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뭐 10개를 모두 쿠팡에 적용한 건 아니고 네, 이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선별해서 크게 4가지 정도 네, 쿠팡 앱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뭐 성능의 이점을 볼 수 있는 건 네, 단연 네, AGP 업그레이드고요. 네,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 통해서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네, 예전에는 네, 컴파일 될 때 네, 우리가 수정하지 않은 코드들도 함께 네, 컴파일 되면서 네, 이런 빌드 시간이 네, 늘어났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AGP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불필요한 네, 소스 코드 수정이 없었던 모듈들은 이제 빌드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그 캐시된 걸 그대로 쓰면서 네, 좀 더 빌드 타임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구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가능하다면 최대한 네, 최신의 버전의 플러그인을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물론 무조건 올릴 수 없고 가끔씩 하다 보면 이제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이제 최대한 최신 버전의 AGP 버전을 쓴다면 네, 속도에 대한 네, 이점은 어느 정도는
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 좀 더 세분화해서 저희가 빌드를 할 때 어느 부분에서 느려지는가를 좀 더 확인해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생략을 하고, 뭐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프로파일링을 해보기로 했고요. 프로파일링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프로파일이라는 네, 옵션을 주면 네, HTML로 이제 파일이 생성되게 되고 네, 이 파일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시간이 네, 태스크 익스큐션에 얼마나 걸렸는지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실제 빌드를 했을 때 뭐 각각의 스텝별로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 네,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그 한 가지 뭐 개선할 수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그 멀티덱스의 구조 자체가 21일 기점으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21 미만 버전에서의 네, 이 멀티덱스를 지원하는 부분은 네, 속도가 많이 저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 실제 개별적으로 개발할 때, 네, 개발자들 개발할 때 프로퍼티 값으로 그 ID의 프로퍼티 값으로 min SDK 값을 강제적으로 21로 받도록 세팅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네, 빌드를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다만 일단 개발하는 시점에 네, min SDK를 21로 하기 때문에 네, 개발이 완료되고 셀프 테스팅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15로 낮춰서 테스트를 하고 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멀티덱스 관련돼서 뭐 트러블 슈팅 했던 걸 하나 더 공유 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뭐 65K가 넘어가는 네, 그 메소드 카운트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 구글에서 많이 가이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쿠팡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프로과드를 돌리고 이제 뭐 미니파이드하고 멀티텍스를 켜서 일단은 코드를 최소화하고 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65K 그 멀티덱스 오버되는 네, 그 케이스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봤었고 그래서 저희가 확인했던 부분은 일단은 버터 나이프가 네,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가 한 개의 모듈에서 결국 72개 혹은 더 많은 모듈로 분해가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듈 자체가 각각의 계층대로 이렇게 레이어드 된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듈과 모듈 간의 그 하이어라키가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의 그 모듈에서 버터 나이프를 썼다. 그리고 그 부모 모듈을 이제 상속을 받아서 네, 임포트를 해서 쓰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네, 버터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리소스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다시 그 하위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 말은 이제 리소스 카운트 자체가 아주 많이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이 하이어라키 구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65K 관련된 그 멤버 정보들이 아마 초과해서 저희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버터 나이프 관련된 부분을 일부분 네, 전체로 다 제거하진 않았었고 네, 버터 나이프 관련된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해소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듈을 너무 잘게 쪼갰을 때도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정선에 맞춰서 네, 네, 모듈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마이너한 케이스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디버그 모드에서는 네, 뭐 패브릭 관련된 걸 타스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도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설정 값을 수정하거나 물론 패브릭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불필요하게 세팅해서 네, 빌드할 때마다 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물론 뭐 0.2초가 크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좀 누적이 되다 보면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캐싱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들 이미 디폴트로 아마 세팅해서 쓰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공유는 하지 않을 거고, 혹시 프로젝트에 네, 그래들 관련된 부분이 캐시가 안 되어 있다면 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된 문서는 네, 네, 제가 링크를 걸어 뒀으니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적으로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네, 커스터마이즈 해서 빌드 타임을 좀 줄였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 일단 소스 변경이 있는 모듈만 네, 린트를 체크하도록 변경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의존성 있는 네, 변경이 있었던 네, 테스트 케이스만 수행을 하거나, 보통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면 네, 전반적으로 전체 다 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만약에 유닛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다 잘 만들어져 있다면 해당 테스트는 절대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가 수정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는 네,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테스트 그 폴더가 없는 경우, 저희가 특정 모듈에 관련 경우에는 네, 테스트 자체를 만들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테스트가 돌기 위해서 네, 그런 뭐 초반에 뭐 환경 세팅이 되거나, 비록 테스트가 없지만 네, 환경 세팅을 하거나 이런 데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일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네, 빌드 시간을 네,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어, 네, 오늘 여기까지가 네, 제 발표 내용이었고요. 어, 사실 너무 얕게 혹은 이게 좀 스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너무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네, 좀 러프하게나마 네, 이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 했던 전략들, 그리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서 발표를 진행했는데 네,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여튼 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모듈화 작업하는 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고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 자체가 네, 혼자서 사실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개발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네, 그리고 이슈 트래킹도 꼼꼼하게 하면서 진행해서 네, 다행히 쿠팡에서는 네, 성공적으로 네, 이 프로젝트를 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다음에 다른 세션을 통해서 준비를 하거나 네, 혹은 네,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 성실하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네, 지금 이 드로이드 나이츠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녹화분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뭐 그 Q&A 세션은 따로 가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세션 끝으로 네,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네, 여기서 네,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